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끝없는 착신.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이다. 우리 반에 A군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사람이 좋고 성실하긴 했지만 흔히들 말하는 놀림받는 역할로 본인도 그걸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학원제가 끝날 무렵 반에서 뒤풀이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모두와 뒤풀이를 했다. 다 같이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가까운 성터의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하게 되었다. 불꽃놀이가 끝나갈 무렵 참가정 한 명이 담력시험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 공원에는 제법 커다란 렌자 있는 불상 같은 것이 있었다. 그 불상의 뒤쪽으로 가면 엉덩이 아랫부분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안쪽에는 문이 달려있는 구조였다. 소문에 의하면 그 문 안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묻혀있다든가 미이라가 놓여있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그때에는 그곳으로 가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어두워서인지 불상 자체에서 기분 나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고 문 쪽으로 돌아 들어가자 한층 더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하이텐션이던 고등학생들은 기세를 몰아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A군이 갑자기 무리야, 그만둘래. 나 하기 싫어. 라고 말했다. 당시 A군을 솔선해서 물려댔던 나는 흥을 돋우려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뭐야, 그렇게까지 선두에 서고 싶은 거야? 라며 부추겼다. 다른 반 친구들도 이에 편승하여 반 강제로 A군을 선두로 보냈다. 나는 문만 열고 A군 뒤로 물러났다. 통자물쇠 같은 것이 달려 있었지만 자물쇠 자체는 잠겨 있지 않아서 간단히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리고는 A군의 등을 밀어 억지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에 축축했었다고 기억한다. 솔직히 나도 조금 무서웠기 때문에 계속 A군의 등을 미는 것처럼 하며 손을 대고 있었다. 계단이 의외로 길어서 거대한 지하실인가 하며 기대하던 마음도 있었다. 그 순간 A군의 등이 내 손에서 떨어졌다. 걷는 속도를 높인 것 같았다. 내가 야, 서두르면 위험하다고 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전방에서 분명히 우와 하고 개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어떻게 생각해도 A군이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었고 그보다도 무서워서 반 친구 모두 서둘러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길이 얽혀있던 것도 아니어서 의외로 금방 나올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온 뒤 어째선지 모두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다. 나는 무서웠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친구와 아까 불꽃놀이를 했던 장소까지 돌아갔다. 되돌아와 보니 몇 명인가가 그곳에서 진심으로 쫄았네. 대체 뭐야 저거. 라는 둥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도망치면서 그대로 돌아갔는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녀석도 있었다. A군도 돌아오지 않는 녀석 중 하나였다. 그날은 그대로 해산하여 모두 귀갓길로 들어섰다.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친구들과 그 불상의 문을 보러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누군가가 잠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목욕을 마치고 나서 휴대폰을 보자 본 적 없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었다. 그것도 같은 번호로 두 건이 등록해놓지 않은 녀석한테서 온 건가? 볼 일이 있으면 또 전화하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날은 잤다.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어제의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도망쳐서 그대로 돌아간 녀석들도 학교에 와 있었고 어제 있었던 일이 화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A군만이 혼자 학교에 오지 않았다. 어제 일로 화난 건가? 겁나 쫄아서 밖으로 못 나오는 거 아냐? 라는 등 적당히 너스레를 떨었지만 A군은 3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전화 계속되었다. 하지만 전화는 꼭 휴대폰이 주변에 없을 때에 왔다. 그 학교에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거 A의 번호 전화? 당시엔 A군한테 전화번호 알려준 적 없는데 말이야. 그 전에 전화를 걸 정도면 학교에 오라고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3일 후 A군이 겨우 학교에 얼굴을 내밀었다. 모두 각자 A군을 놀리거나 걱정하거나 했다. A군은 평소처럼 태클을 걸거나 대답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딱 하나 다른 점을 모두가 눈치채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는다. 항상 무표정인 것이다. 그로부터 쭉 A군은 무표정이었고 수업 중엔 교과서도 꺼내지 않고 교탁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이야기를 해도 A군만이 이야기가 서로 맞물리지가 않았다.
그러고 보면 그때 마리아 같은 이야기를 해도 기억하지 못하는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한 느낌으로 졸업까지 지냈고 A는 결국 졸업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졸업 후에 A의 진로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졸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A군으로부터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솔직히 기분 나빠서 착신 거부를 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력에는 남았다. 어느 날 휴대폰 기종을 바꾸고 설정하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또 그 전화가 왔다. 평소와 달랐던 점은 자동응답기에 메시지가 남아 있었던 점. 조금 흥미가 있었기에 들어보았다. 슥 하는 숨을 빨아들이는 소리 같은 것이 계속 들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제대로 기분이 나빠져서 끊으려고 귀에서 뗀 순간 무언가 들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신경 쓰여서 한 번 더 재생해보니 이번엔 들을 수 있었다. 난 후회했다. 너 때문이야. 보이스 체인저라도 사용한 것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그때 겨우 깨달았다. A군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때 선두에 서게 한 것을. 아니, 어쩌면 안에 있던 무언가가 화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전화는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다의 신. 15살 때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내 고향은 해안가 시골 마을로 바다가 무척 맑고 깨끗한 걸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저런 속사정도 있기 마련이다. 어릴 적 친구인 케인의 집은 지역에서 대대로 위명을 떨쳐온 명문가였다. 하지만 그 명문가에 이상한 전원이 내려오고 있었다. 집안의 장소는 15번째 생일날 바다에 가까이 가면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바다신이 죽어버린 자기 아이를 대신해 케인의 집안 아이 영혼을 앗아간다는 것이었다. 물론 머리가 굵었다고 생각하던 나와 케인은 코웃음 칠 뿐이었지만 어쨌거나 케이의 15번째 생일날이 찾아왔다. 그날 케이는 학교를 쉬었다. 나는 점심시간에 슬쩍 학교를 빠져나와 상황을 살피러 갔다. 케인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케인의 아줌마가 나왔다. 케인은 어떠냐고 물으니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자기 방에 갇혀있는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케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며 케인의 아줌마는 나를 케이의 방으로 들여보내 주셨다. 솔직히 나는 케인의 아줌마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런 헛소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요? 하지만 마을 전체가 그 소문을 익히 알고 있으니 불안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케이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앞에 가자 케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을 지은 채 앉아 있었다. 나는 두 분께 인사를 건네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 한 손에는 맥주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쥐고 있는 케이가 더비스타를 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걱정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나도 마음이 놓였다. 케이는 나를 눈치채고 왔냐? 하고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한동안 별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케이가 물었다. 야, 진짜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어쩌지? 잠시 뭐라 대답해야 할지 곤혹스러웠지만 내가 상여 들첨해줄게 라고 농담 섞어 대답해줬다. K의 말에 따르면 K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15번째 생일날에는 다들 방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오후 수업을 째고 하루 종일 K랑 같이 있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간식거리와 담배를 사러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갔다 오니 어쩐지 K의 방이 소란스러웠다. 그곳에는 꽤 대단해 보이는 스님이 와서 결계 같은 걸 치고 여기저기 부적을 붙이고 있었다. K는 머리부터 술을 뒤집어 쓴 다음 온몸에 재가 부려져 흉한 꼴을 하고 있었다. 잠시 뒤 K가 몸을 씻고 돌아왔고 나는 K랑 같이 여기저기 부적이 붙어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딱히 할 짓도 없었기에 우리는 영화나 틀어놓고 멍하니 보고 있었다. 방 주변에는 마을 아저씨들이 순서를 정하고 보초를 서고 있었다. 딱히 별일 없이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 11시 무렵이 되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 잠깐 방을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보니 방 문은 열려 있고 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아저씨 2명이 잠에 빠져 쓰러져 있었다. 혹시나 싶은 생각에 방 안을 들여다보니 K가 없다. 나는 아저씨들을 흔들어 깨우고 집안 사람들에게 K가 사라졌다고 소리쳤다.
그대로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K를 찾아 수색에 나섰다. 나는 오토바이를 몰고 곧장 바다로 달렸다. 해안선 쪽 국도를 따라 달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사장에 서 있는 K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K네 집에 연락을 하고 K를 향해 달려갔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K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강한 힘으로 내 손을 뿌리치며 아무 말 없이 나를 돌아본 K는 흰자를 치켜뜬 채 입에 잔뜩 거품을 물고 침을 흘리고 있었다. 큰일이라고 직감한 나는 등 뒤에서 K를 붙잡고 늘어졌다. 하지만 K는 바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앞에서 무언가가 엄청난 힘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힘을 발휘해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온 힘을 다해 K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하지만 아무리 때려대도 내 주먹이 아플 뿐 K는 정신을 차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그러는 사이 어른들이 주변에 몰려오기 시작했다. 어른들까지 합세해 10명은 되는 사람들이 K에게 달라붙어 끌어당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럼에도 K는 엄청난 괴력으로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바닷속으로 걸어들어가 가슴팍이 젖을 정도가 될 무렵 아까 낮에 봤던 스님이 뛰어오더니 큰 소리로 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K는 의식을 잃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바닷속에 빠져버렸다. 다들 당황해서 K를 부축해 바닷가로 끌어올렸다. 스님은 K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경을 읽기 시작했다. 독경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대로 계속 이어졌다. 해가 뜬 후 스님이 K의 등을 두드리며 아일 하고 기합을 넣자 K가 눈을 떴다. K는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모르는 듯 했다. 왜 내가 바닷가에 있는 거야? 왜 너도 그렇게 흠뻑 젖어 있냐?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이해하려고 온갖 질문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나는 K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해줬지만 정말 이라고 아연 실색한 얼굴을 할 뿐이었다. K는 정말 아무런 기억이 없는 듯 했다. 그 후 마을에서는 한동안 그 이야기가 화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끊어지고 다들 그 일을 입에 담지 않게 되었다. K는 지금 홋카이도에서 소를 기르며 건강히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결혼한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로 꽤 유명했던 터라 K에게 경을 읊어줬던 스님은 꽤 유명세를 타 돈을 잔뜩 벌었다는 소문을 전해 듣기도 했다. 세 번째 이야기, 규칙. 도쿄의 어느 미술대학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그날 수업 중에서 마을의 경관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 필름을 현상하는 시간이 있었다. 현상을 할 때에 사용하는 암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어 빛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진 곳이 있다. 그 암실의 구조는 우선 암실으로 가는 문을 열면 그곳에는 L자 모양의 통로가 있고 L자 통로에서 모퉁이를 돌면 또 하나의 문이 있다. 그 문을 열면 암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바깥이 아니면 열쇠를 잠글 수 없고 안쪽에는 자물쇠가 없다. 그리고 그 L자형 통로 내부도 어둡기 때문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고 말해두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친구인 쿠보가 체험한 이야기로 암실 안에서 하는 수업에 지각해서 그 L자 통로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L자 통로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미 암실 안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암실에서 나올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자 통로에 들어가서 통로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왼쪽 어깨를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다. 앗하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며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때 쿠보는 그 누군가가 화장실이 급했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쿠보는 꽤나 사람에게 허물없이 대하는 면이 있어서 윗사람에 대해서도 배려라던가 경어는 거의 쓰지 않는 성격이지만 선생님이나 선배에게 인기가 있어 자주 놀러가곤 했다. 여름 방학에 선생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밤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흐름이 되어 그때 들은 이야기에 그 학교의 암실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쿠보, 이 이야기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암실 앞에 L자 통로에 들어갈 때 말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L자 통로에 있는 영혼에 대해 움직임을 만들어 영혼을 비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과 조우해버린다고 한다. 옛날 그 암실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 여학생이 하나 죽었다. 그날은 여름 방학 전날로 그 여학생은
암실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시계도 암실이라 보이지 않아 밤까지 계속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 같다. 이윽고 경비원이 순찰을 하러 와서 암실 안을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암실 문의 열쇠를 잠궈버렸다. 여름 방학 전날에 내측 열쇠도 창문도 없는 암실에서 여학생은 갇혀버리고 말았다. 그 시절엔 휴대폰도 없었고 그녀도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처음으로 암실 문을 연 선생이 사라진 여학생을 발견하였다. 사인은 아사였다. 그 후 사법회부로 알게 된 사실인데 여학생의 윗속에 카메라 필름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먹어버린 것이겠지. 선생이 말하길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암실 문 위에는 부적이 붙여져 있다는 것 같다. 그 이후로 계속 후보는 암실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고 암실을 사용하는 수업은 전부 이수하기를 포기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여운 여자친구. 1년 정도 전 이야기다. 당시 내게는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었다.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주변에는 아직 모태솔로가 꽤 많았기에 나는 나름대로 우월감도 느낄 정도였다.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여자친구에게는 내 나름대로 무척 소중히 대해줬다고 생각한다. 나는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려 통학을 하고 있었지만 귀찮은 나머지 주변에서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서 잘 때가 많았다. 여자친구도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던 터라 여자친구네 집에서 묵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10월 무렵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출장을 가서 자고 가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여자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저녁도 꽤 맛있었고 집도 여자만 둘이 살아서 그런지 무척 깔끔해서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날 밤은 여자친구 방에서 함께 잤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없었다. 여자친구 방에 있는 침대는 여자용 싱글베드였다. 나는 남자치곤 체구가 작은 편이지만 역시 너무 좁아서 다른 곳에 나가서 잔 걸까?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며 여자친구를 찾아 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어디에도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집이라고는 해도 아파트고 거실에 부엌, 방이 3개인 평범한 집이었다. 혹시나 싶어 슬쩍 여자친구네 어머니 방까지 들여다봤지만 어디에도 여자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초조한 와중에도 혹시 편의점에 먹을 거라도 사러 갔나 싶어 기다려봤지만 12시가 되도록 여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도 어제 입었던 파자마도 그대로 남겨둔 채였다. 나는 더 기다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우선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돌아오면 할 말이 없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달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종종 묵곤 했던 친구네 자취방에 찾아갔다. Y는 나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Y는 여자친구가 없었지만 언제나 같이 술을 마시며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었다. 내심 짜증났을지도 모르지만 Y는 그런 이야기조차 귀 기울여 들어주는 좋은 놈이었다. 나는 넉넉히 술을 사들고 가서 평소처럼 어제 벌어진 일을 말했다. 여자친구에게 화가 났다는 듯 조금 가벼운 뉘앙스로. 하지만 Y는 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굉장한 기세로 내게 소리쳤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 Y의 얼굴을 보고 나는 겁에 질렸다. Y는 어째서인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왜지? 왜 이 자식 이렇게까지 당황스러워하는 거지? 나는 일단 어떻게든 Y를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능한 차분하게 물었다. 뭐 일단 진정 좀 해봐. 왜 그렇게 겁에 질리고 그러냐? 하지만 Y는 나를 방에서 내쫓으려 들었다. 미안, 진짜로 미안하다. 너랑은 친구지만 도저히 무리야. 정말 미안해. 제발 돌아가줘. 미안. 나는 당황해서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라고 화를 냈지만 Y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이며 내가 하는 말은 듣는 척도 안 했다. 결국 나는 문 밖으로 밀려났고 고지어 안에서는 철컥철컥하고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다. 녀석은 체인까지 걸어버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그냥 문만 잠그고 마는 녀석인데 억지로 쫓겨났으니 신발도 대충 구겨 신은 상태인데다 밖은 더럽게 추웠다. 그제야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Y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 Y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더욱 화가 나서 나는 Y네 집 문을 온 힘을 다해 걷어찬 후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에게 문자도 하고 몇 번이고 전화도 걸었다. 여자친구와 친하던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여자친구는 완전히 종적을 감춰 사라져버린 것만 같다. 아무래도 내가 여자친구네 집에서 묵었던 날 사라진 것 같지만 무서워서 차마 경찰에 신고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냈기에 남자친구인 나도 경찰서에 끌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나 말고도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던지 딱히 내게 의심이 오는 일은 없었다. 내게는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는 Y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겁에 질렸던 것인지가 너무나도 두려웠다. Y는 계속해서 나를 거부했다. 학교에서 만나도 무시를 하니 점차 교류는 끊어져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Y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아무도 행방은 모르지만 컴퓨터에 나를 찾지 말라는 글을 띄워놓은 채였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내 주변에서 벌어진 것일까? 이전에도 친한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된 일이 몇 번 있었기에 더욱 무섭다. 다음에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5번째 이야기. 청소 아르바이트. 우리 할머니가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할 무렵의 이야기다. 그 쇼핑몰은 당시 오픈하고 1년가량 지난 곳이라 건물도 시설도 거의 새 것이었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꽤 번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던 도중 종업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층 화장실에서 여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흔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이 건물은 딱히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뭔가 사정이 있던 곳에 지어진 것도 아니다. 그랬기에 할머니도 처음 그 소문을 듣고는 학교 괴담이나 도시전설 비슷한 느낌으로 웃어 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퍼져나감과 동시에 종업원들 사이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갔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형 쇼핑몰이다 보니 몇백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으려니 하고 애써 무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쇼핑몰은 방범 취지도 겸해 손님과 종업원이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조였다. 즉, 귀신이 나온다는 그 화장실을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그건 청소부 쪽도 마찬가지라 2층 화장실 담당이 된 사람들이 계속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청소부들도 그곳에서 일하기 싫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어쩔 수 없이 본사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2층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중년 여자가 새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 일도 차차 손에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지내기 시작할 무렵 그 화장실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다들 거기 진짜 기분 나쁘다니까라던가 나는 죽어도 거기는 못 들어가겠어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을 무렵이었다. 돌연 A씨가 그럼 내가 오늘 귀신을 데리고 돌아갈게요. 라는 말을 꺼냈다. 순간 다들 조용해졌지만 곧이어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청소부 중 한 명이 무슨 소리야 정말 어떻게 귀신을 데리고 간다는 건데? 라고 묻자 A씨는 자전거 짐바지에 얹어서 간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 후 다들 A씨가 웃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며 휴식을 끝내고 자기 파트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난 후 할머니는 우연히 자전거 보관소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A씨와 마주쳤다. 할머니가 웃으며 그 귀신 데리고 돌아간다면서요? 라고 말을 건네자 A씨는 진지한 얼굴로 네. 라고 대답하며 자전거 짐바지를 가리켰다. 너무 진지한 얼굴에 당황한 할머니는 그렇군요. 조심하세요. 라며 쓴 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어 줬다고 한다. 그러자 A씨는 웃는 얼굴로 그럼 내일 봬요. 라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사라져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A씨가 전날 귀가 도중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할머니를 포함한 청소부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그날부로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